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 통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의 기본적인 항목들을 강의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본격적인 통계학이라기보다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이런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화하려고 하고요. 또 시간 조절을 위해서 또 듣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5개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6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유닛에서 개요, 기본 개념 등등에 대한 얘기고요. 유닛 2에서 분포와 표본 추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닛 3에서 추정과 가설 검증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유닛 2와 유닛 3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런 그 확률에 관련된 것은 모수 추정 이외에도 다른 것에도 뭐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유닛 4는 분산 분석과 실험 계획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초점으로 하는 목적상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뺐고요. 대신에 일부 분산 분석에 관련된 항목들은 뒷부분에 선형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닛 4 부분은 이번 진행에서 일단 빼고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대신에 유닛 5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과 선형 모델인데요. 회귀 분석이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확장한 선형 모델이요. 여기는 지금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나 또는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또 비선형 모델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선형 모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론적인 토대는 선형 모델의 연장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닛 6에서는 베이지안 분석과 멀티베리엇 어널리시스, 다별량 통계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보다 그 앞에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베이지안 분석 그 자체가 이제 큰 하나의 덩어리이죠. 또 다별량 분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통계 분석과 오늘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 AI나 머신러닝 이런 것과의 연결 포인트, 즉 전통적인 통계학과 그리고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별량 통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한 챕터씩에 불과해서 슬라이드 몇 장에 불과하지만 이번 과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닛 4를 제외한 나머지 각각의 유닛별로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먼저 유닛 1의 개요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개념인데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전통적인 통계 개념입니다. 통계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170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모집단이요.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만 이 모집단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래서 이 표본의 분석을 통해서 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이 모수라는 거요. 모집단 통계량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population statistic이요. 그 통계량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 예컨대 평균, 분산, 상관계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또는 뭐 회귀 분석을 한다면 회귀 방정식의 여러 가지 계수, 차수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그 모집단 통계량인 population statistic의 특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표본, 샘플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그 모수를 추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 이게 이제 샘플 셀렉션의 문제이고요. 또는 이제 줄여서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샘플링 과정에서는 실무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통계학에서는 이 부분을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통계적 의미에서의 또는 수학적 의미에서의 샘플링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는 자료를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부분은 예컨대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또 이제 설문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별도의 항목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죠. 어쨌든 통계에서는 랜덤 샘플링 또는 레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런 그 표본 추출에 관련돼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과 관련해서는 주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 또는 통계 모델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통계 특성이요. 처럼 표본 집단의 통계 특성 이것도 이제 샘플 스태티스틱 또는 샘플 파라미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통계의 시작이 이렇다는 의미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날 통계의 개념은 이런 것들에서 출발해서 거의 모든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또는 여러 활용처가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통계학과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AI 이런 것들이 뭐 따로 구별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는 이제 통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여기는 척도라고 얘기하는데 측량하는 어떤 척도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크게 봐서는 매트릭과 non 매트릭 또는 이게 모수, 비모수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국 매트릭이라는 얘기는 뉴메릭이라는 얘기고요. non 매트릭은 non 누메릭, 즉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non 매트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모수 통계를 일반적인 통계에서 많이 다루었고 비모수 통계는 특별한 분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통계는 이런 숫자를 다루는 이런 모수 통계에서 출발을 했죠. 어쨌든 데이터의 종류로 봐서는 매트릭에 포함되는 것이 비율 척도와 구간 척도입니다.
그리고 비모수 숫자 이외의 다른 예컨대 이제 명목 척도 이제 카테고리칼이고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각각 특성이 있는데 예컨대 명목 척도는 주로 종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제 딥러닝에서 사물을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결국 명목 척도가 적용된 것이라고 하겠고요. 서열 척도는 크고 작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서열 척도에서는 이제 비율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숫자 데이터인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 경우에 비율 척도가 가장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어서요. 여기에는 대소 구분이나 비율의 의미가 있고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간 척도에서는 이 사칙 연산이 가능하지 않죠. 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뭐 이제 굳이 이 예를 들자면 예컨대 우리가 이제 온도를 측정한다고 할 때 섭취나 화씨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 기준점을 달리 하고 있죠. 그래서 영의 개념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것들 자체에서는 비율의 의미가 사실 존재하지 않죠. 반면에 이제 비율 척도로 오면 사칙 현상이 가능한데 이제 이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온도로 본다면 예컨대 이제 절대 온도 273도를 마이너스 이거를 0으로 잡는 켈빈 온도 같은 것들이 비율 척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 를 가지는 그런 그 수치 데이터, 매트릭 데이터가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 이런 통계적 분석에서는 예컨대 이제 분류의 의미를 갖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통계적 분석의 차원에서의 얘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각각 나름대로 고유한 영역의 활용도를 갖고 있다고 하겠죠. 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결국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엑셀이나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보는 이런 테이블 형태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이 얘기는 스트럭처드 데이터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나눠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라는 것이 구조적 데이터, 즉 행과 열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것인 반면에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요. 이렇게 나눠보면요.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말씀드린 로우와 컬럼, 행과 열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예컨대 이미지 데이터나 오디오 데이터 또는 일반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통적인 통계학에서는 모든 데이터는 일단 이렇게 데이터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이런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렇게 스트럭처드 데이터로 변환되지 않는 예컨대 텍스트 데이터라면 통계학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런 이 데이터 매트릭스 형태의 스트럭처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야 되죠. 예컨대 텍스트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전통적인 통계 알고리즘들을 이용하려면 보통 이런 것들을 document term matrix라는 형태로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컬럼의 유니크 워드들, 각각의 고유한 단어들을 예컨대 토크나이즈 해서요. 즉, 이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각 단어를 분절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고유한 단어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 분석 대상이 되는 센텐스나 더큐멘트 이것들을 놓고요. 각 더큐멘트마다 특정한 단어가 출현한다, 출현하지 않는다, 몇 번 출현한다 라는 형식으로 스파스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정형인의 데이터도 정형화시켜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출발점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럭처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다면 이때 컬럼은 각각의 속성 데이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속성들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애트리뷰트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피처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variable 또는 컬럼, 뭐 필드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각각의 로우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각각의 로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레코드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또는 이런 통계 분석에서는 데이터 아이템 또는 occurrence 또는 observation 또는 example 이런 얘기들 많이 씁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같은 행과 열, 데이터 매트릭스의 각각의 행과 열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이는 이유는 이 통계학이 이 오늘날 얘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머신러닝, 딥러닝, AI의 이 기본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 통계학, 전통적인 통계 이론에 그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합류하면서 서로 다른 영역에 사용됐던 용어들이 함께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것들이 같은 것들을 갖는다는 의미를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시면 여러 가지 문서를 보시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이때 각각의 이 피처요. 이 컬럼들은 나름대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각각의 도메인에서 중요한 성격들을 갖지만 이 분석 알고리즘의 관점에서는 크게 봐서는 이것들을 독립변수가 되는 것들, 종속변수가 되는 것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독립변수가 되는 것들을 보통 설명변수, explanatory variable 또는 predictor, 예측변수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explanatory 또는 predictor variable 또는 independent variable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다 똑같은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응답 변수, 즉 dependent variable 또는 response variable
이런 얘기들을 쓰고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컬럼은 설명 변수가 되고 어떤 것들은 응답 변수인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설명 변수가 숫자이면서 응답 변수가 숫자인 것, 대표적으로 회귀 분석에 관련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 내려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자,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카운팅을 하려고 하는 것, 로그 리니어 모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바이너리 타입의 결과 변수를 만들려는 것, 이것이 바이너리 로지스틱 어널리시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타임 앳 데스를 따져보는 것이 생존 분석이죠. 또는 설명 변수가 모두 다 카테고리칼일 때, 그때 분석을 하려는 것이 아노바입니다. 아노바의 목적은 이 응답 변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고요. 결국 카테고리로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요.를 따져보는 것이 이제 분산 분석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응답 변수는 큰 관계가 없죠. 또 아노바의 한 연장인 앙코바 같은 경우는 코베리어트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설명 변수에 컨티뉴어스도 있지만 코베리어트인 즉 공변량으로서의 카테고리칼이 존재하는 경우에 앙코바가 되죠. 자, 이 아노바 앙코바에 대해서는 뒷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그 실험계획법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생략했으니까 대신에 이제 리니어 모델 얘기할 때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학의 주요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통계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을 얘기해 보려는 것이고요. 추론 통계에서는 모수 추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수 추정에는 직접적인 모수를 추정하는 것과 가설 검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측 통계학이 있습니다. 예측 통계라고 할 때도 크게 봐서는 시계열 모델, 그 다음에 회귀 분석 모델, 그 다음에 예측 분석,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시계열 분석은 엑스트라폴레이트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것들의 변화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이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기간적 범위 그 바깥의 것을 예측하려는 것이 이제 시계열 모형입니다. 회귀 모형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인터폴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이 범주 내, 이 기간적 범위 내에서 새로운 X축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얼마일지 이걸 찾는 것이 이제 원래 회귀 모형이죠. 물론 이제 실제 업무에서는 이제 이 회귀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이 기간 밖을 줄여내는 경우도 많이 이용은 합니다만 통계적 근거는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예측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모델 베이스를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예컨대 오늘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계학습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베이지안 통계가 있습니다. 베이지안 통계는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체의 것들,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모든 통계 분석은 모수 중에 수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수 중이라는 결국 확률 이론에 기반을 합니다. 그런데 베이지안에서는 확률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객관적인 확률 개념이 존재한다, 확률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정통적 통계학이라면 베이지안에서는 통계라는 것은 각 분석자 개인이 갖고 있는 퍼스널 빌리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통계 이 베이지안에서는 확률이라는 것도 랜덤 베리어블에 불과합니다. 랜덤 베리어블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는 계속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그 확률 값들을 업데이트해 나가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반적인 통계를 클래시컬 통계라고 한다면 이에 대항해서 베이지안 통계는 전혀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론책을 갖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큰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이제 한 챕터에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양쪽의 이 통계적 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날 이 연산 능력이 좋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이런 베이지안 통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외 특수한 문과로서는 이제 예측 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인데요. 이거는 특히 예컨대 데이터의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델링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 이런 의미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수한 분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멀티베리어트 스태티스틱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일부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멀티베리어트라고 할 때의 다른 것들과의 차이는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독립 변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종속 변수를 하나로 놓죠. 그래서 무언가 예측하는 것, 카테고리를 예측하든지 아니면 숫자 값을 예측하든지 변수가 많을 때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일 수도 있고요. 폴리노미얼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는 이 쿼드라틱 로지스틱 리그레션일 수 있고요. 하지만 종속 변수는 하나인 경우를 대부분 상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멀티베리어트 어널리시스에서는 종속 변수를 여러 개를 함께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실험 조건에서 이런 실험 조건이라면 생산성 또는 일드 레이트와 그리고 부산물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 것인가 라든지 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또는 이 다차원 척도 등등을 비롯해서 종속 변수, 독립 변수의 숫자에 이 구별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다수의 것들을 한 건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대비량 분석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비모스 통계 부분도 특별한 확률 분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주요한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각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부는 혹시 이제 다음 기회에 따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 통계.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기술 통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기술 통계가 독립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exploratory data analysis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하고요. 다른 통계 분석에 기반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크게 한 5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central tendency, variability 등등입니다. 자, 그것들을 각각 보면은요. 중심 경향성입니다. 데이터가 예컨대 특정한 피처셋을 갖고 있고 데이터에 데이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피처의 개수를 P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를 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 N이 5만 개, 데이터 5만 개짜리라고 할 때, 자, 이런 데이터의 특정한 피처, 특정한 컬럼의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이냐가 예컨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백분율에서 몇 번째 위치, 또는 쿼타일 4분위 값, 뭐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가 있죠. 또 뭐 그 이외에도 데사일이라는 데사일 10분위입니다. 또는 퀀타일, 이거는 특정한 이 분위수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도 수식으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네릭 타입인데요. 그리고 퀀타일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퀸타일 하면 이제 5개 분위, 5분위로요. 20%, 40%, 60%, 80% 분위 어디에 해당되는지 등등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riability라고 하면 범위입니다. 범위. 최대값부터 최소값 사이. 즉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멈이 될 것이고요. IQR은 Q3 마이너스 Q1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ean, absolute deviation, 그 다음에 분산도,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동 계수를 따로 볼 수도 있고요. 평균값분의 표준 편차. 그다음에 Z 스코어 하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U로 해서 예컨대 여기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각의 컬럼을 Z 스코어로 변환시키면 모든 데이터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전부 환원이 되죠. 뭐 이래서 이제 각각의 컬럼들이 서로 다른 스케일 값들을 서로 다른 수치 값들을 갖고 있을 때, 근데 어떤 것들은 0.00 매치고 어떤 건 몇십만일 때도 전부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Z 스코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외에도 뭐 민맥스 같은 것들이요. 맥시멈 분의 맥시멈 마이너스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으로 하면 항상 0부터 1 사이의 값을 전부 환원되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이 중심 경향성과 변동성 얘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가 모양에 대한 것입니다. 모양이라고 할 때는 무언가 객관화시켜서 표준 수치화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스큐니스, 외도입니다. 얼마나 왜곡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토시스, 즉 첨도입니다. 얼마나 뾰족하냐 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외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하다.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의 방법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이죠.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을 네거티블리 스큐드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을 포지티블리 스큐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영어 문건들을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들이요. 지금 여기 B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skewed to lef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C번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걸 skewed to right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뭐 영어식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문건상에 이제 그렇게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skewed to left, 지금 이 부분이죠. B. skewed to left라는 얘기는 롱테일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skewed to right 하면 롱테일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첨도 경우에는 얼마나 뾰족하냐 이고요. 그래서 렙토커틱 등등으로 이제 뭐 영어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위로 솟구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모양을 얘기할 때 이런 지표들을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직관적으로 봐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수치화가 필요합니다. 수치화가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모멘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확률 분포의 모양, 앞에서 말씀드린 외도 첨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량 지표인데 0차 모멘트, 이건 그냥 전체 확률 값의 평균이라는 합계라는 의미에서 1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표 값이고요. 대신에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3차, 4차 모멘트는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n분의 서메이션, 전체 합계치를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즉 평균값, 기대값이 바로 1차 모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n분의 그 x-뮤의 제곱 또는 뭐 n-1 이 자유도 보정을 위한 것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분산도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제곱의 합을 취했죠. 2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스큐니스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런 3차식을 사용합니다. 세제곱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코토시스는
4제곱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전부 이런 모멘트 값을 갖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는 이를 통해서 모멘트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또 일반용으로서의 모멘트, K차 모멘트, 또 이런 모멘트를 생성시키는 모멘트 제너레이션 펑션, 정률 생성 함수도 우리가 그 계산을 통해서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1, 2, 3, 4차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정률 생성 함수를 가지고 어떤 모멘트들이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확률 분포를 아주 유니크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는 그런 효용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어소시에이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어소시에이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두 개의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수치상으로 수치 데이터를 갖고 적용하는 것이 피어슨의 상관계수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오디널 데이터라든지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연장에 쓸 수 있는 것이 스피어만의 로 값이요. 이 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 문자에서 영문 R에 대응되는 것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켄달 경우는 켄달의 타우 지표를 쓰는데 이 타우는 이제 t 값에 대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 두 개 변수, 세 개 변수인 경우에 이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각각 두 개씩 대응시켜서 그러면 A, B, C, D가 있으면 A와 B, B와 C, C와 D, A와 D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밖에 없죠. 이들 각각마다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켄달 같은 경우는 컨코던트 또는 디스컨코던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얼마나 조화된 쌍을 이루느냐 이런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피어슨의 상관계수 개념을 그대로 연장해서 이용하는 것뿐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관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관계수도 명백한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C나 또는 F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상관계수로 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변수 사이에는 또는 이걸 별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변수에 관련된 양적 지표란 얘기죠. 양적 측정치.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별량 사이의 관계가 예컨대 어떤 값이 상관계수 값이 나와도 사실은 의미 없는 값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X축의 일정한 범위에서만 X축이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Y축에서는 특정한 범위를 가지니까요. 또는 X축 경우에 F 경우는 어느 범위까지는 증가하다가 점점점 감소해서 그 다음부터는 감소로 돌아서는, 자,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우리가 상관계수에서는 받아볼 수 없는 것들을 변형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은 특정 범위 이상으로 갔을 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시키면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객관적 지표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만 상관계수에서는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제약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대한 것들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 우리가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개의 파라미터를 동원해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만큼 빼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 하나의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마다 그런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숫자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도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예컨대 보시면 이제 카이스퀘어 검정 같은 것들, 이런 경우는 이제 행과 열이 동시에 사용되는 그런 이해가 되겠는데, 자,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자유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념상으로는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예컨대 파이썬이든 R이든 또 어떤 것이든 엑셀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 계산 공식을 통해서 이용하고 함수를 작성할 때는 사실은 이런 자유도의 문제는 대부분 내장되어 있는 함수에서는 이미 다 보정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오늘날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서는 크게 이제 저해율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면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 네 가지의 그런 기술 통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각화의 부분이 있습니다. 시각화는 통계적 시각화를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인포그래픽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누군가 소위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형식으로 엔드 유저가 보기 편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분석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이건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죠. 다만 이런 동계 시각화 부분은 예컨대 이것이 파이썬이든 R이든 줄리아든 또는 뭐 SPSS, SAS이든 각각의 툴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툴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여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추가해서 좀 보자면 예컨대 박스 플러스에 대한 것이죠. 박스 플러스는 데이터를 정렬을 시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들로 소팅을 하고 나서요. 그것들을 배열하는데 예컨대 Q1에 해당되는 것, Q3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에 버티컬 바는 중위 값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균 값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Q3에서 Q1, Q3-Q1을 하면 이게 바로 IQR입니다. IQR은 즉 정의상 50%의 데이터가 이 IQR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IQR 곱하기 1.5를 하면 이게 보통 휘스커 또는 이제 수염이 되죠. 그래서 Q3에서 발생되는 휘스크, 그 다음에 Q1에서 발생된 휘스커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1.5 곱하기 IQ라는 것, 이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아웃라이어로 보통 부릅니다. 또는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IQR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이 밖에 있는 것들을 아웃라이어 또는 앱노말 또는 아노말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양쪽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예컨대 소프트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3 곱하기 IQR 밖에 있는 것들을 하드 아웃라이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상으로 시각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각 툴에 따라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될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이상으로 유닛 1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